저희가 ESG라고 했을 때는 산업군마다 그 비재무에 대한 리스크가 다 다르고 규제도 다르고 그 두잉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갖고 있는 리스크의 분야가 다 다릅니다. 우리 유통 물류 쪽은 그런 논의라든가 그런 고민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약간은 생소하고 약간은 퍼스펙티브가 다르겠지만 지금 앞전에 들으셨던 비즈니스 효율성이나 IT 기술 혁신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더 잘한다고 했을 때 혹시 우리 비즈니스의 발전에서 놓치고 있는 리스크가 없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리스크가 돼서 내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가치 기반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는 건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ESG 경영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물류 유통은요,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서 ESG 성과를 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저희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거기에 거래하고 있는 많은 협력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금 지급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윈윈형으로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디지털이나 플랫폼의 기술을 반영하면 반영할수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되는 게 유통물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유통물류도 플랫폼 기반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라든가 노동 이슈, 그리고 물류 운송에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슈에 대해서는 ESG 경영 차원에서 논의돼야 됨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많이 관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한국에서 ESG 경영이 훨씬 더 고도화된다라고 하면 물류 유통이라든가 플랫폼 쪽에 레이버 이슈라든가 또는 협력사 관리 이슈, 이런 패키징,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ESG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계시나요? 솔직히? 있으세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뒤에 일찍 와서 보면서 오늘 강의 되게 어렵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즈니스 효율성 기반의 유통 물류의 정말 핵심 실무자들이 듣는 이 컨텐츠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일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ESG가 너무 탄소라든가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규제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ESG라는 용어를 가지고 구글 트렌드를 분석하면 한국은 2020년에 저렇게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경영이라든가 이해관계자 경영, 어떤 건강한 기업이라는 관점의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 한번 보시겠어요? 국내는 굉장히 낮습니다. 글로벌 수준은 이제 하회하죠. 저는 여기에서 사실 많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ESG라는 요소는 기업의 가치를 ESG의 영역으로 나눠서 재무제표만큼 비재무적인 활동도 같이 평가하겠다라는 투자와 정책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크게 변화하는 관점에서 기준인데, 한국은 서스테너빌리티라든가 서스테너블 그로스에 대한 관심보다도 ESG가 너무 오버슈티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 화장품, B2C, 물류 유통 쪽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비재무적인 부분들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SG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2000년도에 세계화가 되면서 많은 값싼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이제 개도국에 공장을 짓고 직접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키 같은 데서는 소년이 조그만 애기가 150원의 일당을 받고 축구공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돼서 또 보이콧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한국은 이런 컨셉을 기업이 갖고 들어온 지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보시면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평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비즈니스 에틱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만큼 윤리적이고 준법적인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에 개도국에 많은 사업장이 진출하고 자원을 쓰고 폐수를 내면서 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활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2015년이 되게 중요한 기점인데 유엔에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에 있는 많은 회원국들이 만들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파리 기후 협정이 각 국가 간의 아젠다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다 국가 간의 아젠다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누가 갖고 오죠? 대통령이 각 나라에 갖고 와서 그 목표를 국가의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는 산업의 단으로 내려오고 산업은 기업의 단으로 내려와서 그것들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한국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CSR이라는 용어를 일본 쪽을 타고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삼성그룹이 사회공헌을 CSR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CSR이 사회공헌이구나.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NGO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CSR이라고 약간 오해하게 됩니다. 보시면 비즈니스 에틱스, 컴플라이언스, 세금을 잘 내고 준법 활동을 하고 노동의 가치를 잘 존중해주고 생산장과 작업 환경을 잘 체크하는 일들, 그리고 투명하게 사업을 보고하고 숫자를 잘 관리하는 일들, 주주의 가치를 지켜주는 기업의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지속가능 경영과 이쪽인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CSR이 약간은 사회공헌 쪽으로 됐고 그때 사실 이제 밑에 보시면 많은 대기업분들이 CSR 부서를 만들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쓰고 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CSV라는 막 전략, 뭐 공유 가치를 창출한다, 막 이러면서 유행처럼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지주나 그룹사에 이제 CSR 조직이 생겨서 사회공헌 하시거나 보고서 쓰시는 팀으로 이제 홍보팀에 붙어 있는 형태로 됐는데. 2020년에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과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국부펀드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큰 정책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기관들이 결국에는 파리기후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가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돈을 이제 운용을 하게 되죠. 이 국부펀드에 돈을 빌려 쓰는 곳들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죠? 상장 기업들이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레리 핑크 회장이 이해관계자 경영 안 하고 탄소 안 하면 나 투자 안 하겠다라는 레터를 한국에 보낸 시점이 2020년이고 단 한 번도 한국은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이해관계자 경영이란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 좀 더 오버슈티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거센 물결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환경 정책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든가 패키징의 이슈, 폐기물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장 접점이 큰 산업군 에너지, 철강, 화학 이런 쪽에서 이제 약간은 규제처럼 텍사노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유통 물류 쪽은 사실은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하려고 해요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거센 물결은 투자자가 결국에 기업 평가를 할 때 비재무적인 부분들을 공시 안 하거나 또는 비재무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 안 하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움직임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국가의 규제나 정책이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ESG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는 이런 거죠. 구매부서의 역할은 원래 굉장히 값싼, 좋은, 똑같은 퀄러티의 가장 가격 효율성이 높은 거래처를 찾아서 문제가 없이 사주는 일, 전략 구매가 구매의 역할이었다면 사실 지속가능 경영의 관점에서의 구매는 개발 구매입니다. 혹시나 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슈가 있는 상품은 우리가 사지 않겠다 또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까지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할 것인가까지 하는 공급망 관점에서의 리스크 관리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물류, 신세계, 쇼핑 이런 쪽도 많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ESG 영역하면 조금 매크로 하셔가지고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ESG 경영 한번 내가 그래도 듣고 마스터 하겠다라고 싶으시면 이 한 장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 영역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영역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한 2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뭐 HR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폐기물이라든가 자원 선순환, 에너지, 환경 안전 이렇게 25가지 영역들이 쭉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은 7가지입니다. 최근에 CEO나 사회이사들 교육에 이제 명확하게 집어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기후변화나 제품 책임, 그리고 사회로 넘어가면 인권, 공급망 안전보건, 그 다음에 얼마나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균형 있게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이해관계자들, 투자자를 비롯해서 기업의 ESG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공시하고 있냐라는 공시, 잘 아시는 것처럼 보고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영역들을 조금씩 다 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기후변화는 저희 유통물류 같은 경우에는 막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생산장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시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경영 활동은 예를 들면 전기차 배송 또는 물류 창고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환경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활동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들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미국, 유럽에서는 CBAM이라고 해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이게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는 내가 파는 제품에 대한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미트시키지 못하면은 결국엔 탄소세가 부과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엄청나게 한국의 많은 제조업 그리고 한국은 에너지 철강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두가 엄청 큰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에코라벨링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희 팀장이랑 혹시 우리 물류 유통 중에 이제 아까 보니까 저희 데이터 시스템 같은 거 개발하실 때 제품을 입력하신다고 하는데 그 제품 중에서 친환경 제품이 뭔지 그리고 이게 유럽까지 거래가 돼서 혹시는 그 유럽의 에코 라벨링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따로 있을까라고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시스템에. 왜냐하면 이제는 그 제품을 수출을 하거나 할 때 유럽에서는 법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뭐 에코 라벨링 그리고 뭐 에코 디자인 이런 규정들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영역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내 기업과 역외 기업을 나눠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 통상하시는 분들은 비관세 장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LG 쪽에 이제 많은 제조업 유럽에 납품을 하고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벌써 이 에코 라벨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인권인데 저희 나라의 25%는 제조고 이 25%의 제조 부분의 기업은 우리나라 90% 이상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고민하고 지금 굉장히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한국의 당면 과제 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우리 이제 유통 물류라든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ESG적으로 리스크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요 S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후배 하나가 전기차 트럭의 스타트업을 하나 열었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차 이제 조립을 할 때 이 비즈니스를 고민을 하면서 그 배송을 다 해봤대요. 뭐 배미 라이더스부터 시작해서 화물차 운전도 해보고. 근데 이게 내리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 물류를 지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허리나 이런 것들이 아프고 휴게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있더라. 그래서 전기차 제조 플러스 유통과 물류에 대한 시장이 스타트업으로 뛰어들면서 자동차의 구조를 트럭의 구조를 좀 바꿉니다. 무릎에 덜 힘이 가도록
그리고 그 물류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는 드라이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산업의 구조인지를 고민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같이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요즘 탄생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그런 어떤 레이버 이슈라든가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같이 상생을 했을 때 윈윈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통물류 쪽을 보다 보니까 아까 그런 풀필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것 또한 상생과 통합,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함께 윈윈하고자 하는 관점의 기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혁신을 만들면 만들수록 같이 할 수 있는 파이가 커지고 효율성은 높아지고 코스트는 줄어드는 건 분명한데, 아무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면서 재무가 좋아지는 것만큼 리스크 쉐어링을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없진 않을까. 사실 저는 이제 좀 쿠팡도 되게 많이 쓰고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늘 그 패키징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물류 서비스가 굉장히 붐업이 되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물류 창고나 또 쿠팡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면서 이 업종이야말로 서스테너빌리티와 어떤 지속가능한 ESG에 대한 경영 가치를 S와 People에 두고 윈윈과 상생에 두고 파트너십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찾아봤어요. 저 대금 지급부터 해서 이런 거 다 좋고, 약간의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자마자, 저 비즈니스에서는 요런 게 되게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요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요런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런 논의가 좀 안 돼 있습니다. 뭐 우리 카카오도 그렇고요. 이제 네이버도 보면은 뭐 소셜 벤처들과 엄청나게 파트너십을 잘하고 있어서 네이버는 ESG 경영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물류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쉐어링하냐의 부분인데, 또 그걸 딱 보면 저거는 아름다운 얘기지만 그 뒤쪽에 책임과 이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우리 쿠팡도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소송을 건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너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물류랑 배송 시스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부분에서 되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의 이슈가 되게 커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물류와 유통은 아니지만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플랫폼에 타고 있는 우리의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그 파이프라인에 있으면서 그 회사는 오히려 유저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베네핏은 굉장히 높게 보는데, 그 높은 베네핏을 만드는 과정에서 리스크 쉐어링과 윈윈형은 어떤 모델을 가져갈까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3번과 4번은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업의 환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요. 뭐 인권이 뭐 그렇게 비즈니스랑 연결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휴먼 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게 사람 중심의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의 경영, 기업 문화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인권과 관련되고 공급망 협력사랑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 기업살인법이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을 보시면 이게 뭐 건설업이라든가 사업장의 제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 속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노동자들과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만큼의 어떤 책임 영역들이 만들어진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이 상법상의 이제 이사회 구조인데요. 한국은 사실 이사회 경영이 이렇게 잘 정착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기업의 ESG 패러다임은요, CEO나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의 빠른 성장세가 아니라 두루두루 살피면서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평가를 본다고 했을 때 왜 투자자들은 거버넌스나 ESG를 보냐면
내 돈 떼일 염려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균형 있게 하고 있고 신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돈을 벌고 있을까? 돈을 막 버는 게 아니라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 벌 수 있을까? 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효율성 있고 돈을 계속 급성장하는 회사보다는 그런 것들도 챙기면서 unexpected risk 관리까지 하는 기업이랑 함께 가고 싶은 부분들이 그런 내막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님들한테 가끔 겁도 드려요. 사회이사님이 이제 ESG 위원회가 막 생기잖아요. 사실 ESG 위원회가 있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ESG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다양한 교수님들을 사회이사로 앉혔어요. 근데 무슨 안건을 올리지? 그래. 그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으니까 ESG에 관련된 보고서를 다 담아서 거기에 심의 의결을 하면 되겠다. 막상 올라오면은 네, 오케이 하고 이제 가겠죠. 근데 만약에 혹시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있는 ESG 퍼포먼스와 지표가 행여나 잘못돼서 또는 소비자의 오인성과 이해관계자나 투자자의 오인성과 기만성을 불러왔다면 그것 또한 그린워싱의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과 공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또한 위원회와 이사회 구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뭐 한국은 상법상 자산규모 2조 이상의 회사에 보고서를 낸다 이렇게 2025년부터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요. 사실 뭐 2조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회사랑 거래를 오래 하신 거나 또는 뭐 일본에 있는 철강 회사랑 거래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그냥 기업이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진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물류 쪽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 단 S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유통물류는 이 화두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관리하고 규정을 하고 거버넌스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다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입니다. 클라이밋 체인지가 바뀌어서 우리 비즈니스가 바뀌고 제품을 더 이상 팔 수 없는 부분들. 근데 유통물류는 그런 관점보다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친환경적인 정책이 생기고 여러 가지들의 그 윈윈형 파트너십이 강조가 되고 또 유통이나 운송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적용되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영 환경을 오히려 우리의 혁신 모델로 바꾸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보통 기업들은 이렇게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 빨간 점. 뭐 굳이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의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굳이 안 해도 됐었죠.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실장님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의 그 디지털 혁신 플랫폼들은 같이 함께 가는 어떤 기업 또는 협력사들의 효용도 높여주고 효율성도 높여주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과 IT 기술을 가지고 파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사회와 환경적인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효용 곡선이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ESG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느 기업도 나는 사회에 굉장히 좋은 걸 해야지 법만큼 기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진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볼멘 소리를 듣겠지만 사실 모든 기업은 수익을 내고 성장을 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성장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만큼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경영 프로세스나 공정에서의 효율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효율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코스트를 줄이고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기술을 접목시킬 수밖에 없어요. IT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쪽으로. 그러면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결국에는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시장에서는 마켓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시장을 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예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실하게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탄소 이니셔티브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글로벌에서 볼드 플레이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CSR 차원의 책임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물이 되게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 돌릴수록 열받은 데이터 센터를 쿨오프하는데 물을 정말 많이 쓰는데 한국은 산업수가 생각보다 싸지만 해외는 좀 비싸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민을 하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하면 할수록 물을 많이 쓸 거고 결국엔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부 TF의 기술자들이랑 바다 속에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나의 TF였는데요. 그 기술은 앞으로 많은 IT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예 마케팅 본부가 컨설팅 본부가 돼서 팔게 됩니다. 기술을. 노하우도 좀 팔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내부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결국에는 코스트로 귀결되는 여러 가지 환경 이슈를 해결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또 한 번의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는 정말 많고요. 유통 물류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4단계 그래프 보시면 한국이 본격적으로 갖고 온 게 뭐 20년이지만 한 10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이. 근데 한국도 뭐 이렇게 보시면 현대글로비스라든가 대한통운, 홈프로 뭐 이런 이베이 이런 데서 이제 보고서나 이 비재무적인 보고서들을 좀 쓰시고 최근에 2018년부터는 우리도 서스테너빌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재무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성장 전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비재무적인 부분들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제 롯데그룹부터 시작했고 아마도 내년도에는 많은 이 업종에 있는 중견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유통물류업이 ESG를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잘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T나 여러 가지 디지털을 가지고 그런 리스크 쉐어링이라든가 윈윈형의 효율성 성과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그 안에서 조금만 보완을 하시면 결국엔 ESG 도입이 어렵지 않은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ESG 경영이라고 하면 이렇게 4가지 쪽을 많이 나눕니다. 4가지 쪽이 뭐냐면요. 하나는 이제 전략. 이 25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 비즈니스는 어디에 핵심에 포커스를 둘까? 예를 들면 저희 물류창고가 저기 베트남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 ESG 영역 중에서 다이버시티라는 부분도 있고 인클루전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여러 크로스보더한 국가군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잘 업무의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이슈에 방점을 좀 찍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여기서의 전략은 과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할 것인가, 저희 재무할 때도 성장 전략을 할 것인가, 비용을 줄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듯이 우리가 성장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서 어떤 부분에 좀 치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잡는 것입니다. 뭐 에너지 철강은 말할 것도 없이 기후 액션이 1번으로 들어오고요. IPO를 앞두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뭔가 협력사라든가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좀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사업으로 이제 치고 나가야 되거나 새로운 기술 본부를 만들어서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진을 영입한다든가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이 또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볼 때는 내 돈을 뗄 염려가 없는지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투자도 잘 되고 기술도 좋고 돈도 잘 벌면 너무 좋은데 이게 지속 가능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시스템인가라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 전담 조직, 그 다음에 ESG 관리 체계라는 부분을 봅니다. ESG 관리 체계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사업장이 많고 협력사가 되게 많은데
협력사 관리를 물론 효과적으로는 잘하지만 협력사 하나나 우리가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노동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약간 주요 임원들이나 주요 의사결정 체계에 바로바로 말아서 올라갈 수 있는 체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또는 감사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비재무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가 부분입니다. 아침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노 데이터 노 스코어입니다. 데이터를 공시하거나 정리해 놓으시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홈페이지든 사업보고서든 또는 우리의 간단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든을 통해서 공시를 해 놓으셔야지만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어세스먼트 평가는 디스클로저랑 관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서 요 지금 글로벌 유통사들의 ESG의 특징을 보면요. 사업의 약간 친환경성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어한 비즈니스의 영역이 아닌 부분부터 좀 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왜냐하면 아까 뭐였죠? 탄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공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배출이라든가 탄소량 관리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탄소량 배출이 크든 적든 그것들을 물어보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액티비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기술 기반의 프로세스 오늘 굉장히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피션시도 높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에너지라든가 또는 윈윈형 파트너십이 다 ESG 성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우리 고객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인데요. 이게 사실 바텀업으로 긁어서 컨설턴트들이 캐테고라이제이션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왼쪽에 있는 회사들의 활동을 보시면 주로 한 요 정도 보고서 쓰고 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상품과 이런 완전히 커머셜 전략을 하시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건 돈 쓰는 일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스토리 나오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하나씩 풀어보시다 보면은 사실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중견 기업도 많이 오시고 또 앞으로 성장세가 되게 높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하실 때부터 ESG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ESG의 평가는요 산업별로 됩니다. 산업별로. 그러니까 상대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유통물류가 에너지 철강이랑 비교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니셔티브와 관심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